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임명 제거가 나자마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오후 6시에 취임식을 가졌어요. 바로 과천으로 달려갔더라고요. 네, 속전속결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네. 여러 가지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한 장관이 그 취임사에서 네.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크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두 가지던데 네. 하나는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입장을 밝힌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검찰 인사의 정상화 문제예요. 그런데 우선 그 혹시 취임사 내용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네, 뭐 꼼꼼히 읽어보지 못했고요. 네. 제목하고 쭉 한번 일별을 했습니다. 일단 그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저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빨리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4개월뿐이 안 남았으니까. 네, 4개월밖에 안 남았고요. 이 대응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연결을 지어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란 건 기관과 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국가기관끼리 서로 간에 어떤 영역을 침범하거나 했을 때,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권한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고 보내는 건데요. 문제는 헌법에 이 명시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 판사, 이건 전부 다 헌법에 그 사람들이 그 선출되는 과정이 다 헌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지금 외청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사자 부적격이다. 그러니까 이 쟁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이 왜 급하냐면 4개월밖에 시간 남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또 늘어뜨리잖아요. 계속. 네, 빨리 일단 소를 제대로 하려면 법무부 장관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그게 하루가 급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한 점도 바로 이 정상화,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호수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법무부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을 했는데 장관이 박범계니까 박범계가 그거 깔아뭉개버렸고, 그렇죠. 또 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통과 과정에서도 법제처에 그 의견을 냈는데 법무부에서 그냥 참고 자료로 대검 의견서를 보냈단 말이에요. 법제처는 또 관련 기관들 공정이라든가 네네. 뭐 여러 개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48분의 시간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검찰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건데, 이런 소중한 법이 이렇게 엄중하게 시민들과 관련돼서 물리적인 어떤 제약이 들어갈 수 있는, 통제가 들어갈 수 있는 법의 제정과 관련해 각 부처들이 검토하라 그런 건 정말 고민하고 수기하라는 얘기인데, 그 48분이라는 건 그냥 대충 넘겨라. 빨리 넘겨라 그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절차만 밟은 거죠. 네. 이제 그날 국회에서 처리가 남아 있었고 또 국무회의조차도 오락가락하면서 오전으로 오후로 연기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5분 대기조처럼.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도 각 기관에 형식적으로 48분 시간 주고 빨리 그걸 회람을 시켰다 말하자면 의견을 구했다는 그런 절차만 밟은 건데 48분도 많긴 많겠죠. 90일 안건 조정을 할 거를 7분 만에 통과시켰으니 그렇네요. 48. 상대적으로 48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어제 한 장관 취임사를 보면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중대범죄 대응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검경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노력하겠다. 특히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범죄자뿐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보면은 전반적으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겠다는 네,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 후보 시절부터 이 검수완박법이라는 게 야반도주한 것이다. 네, 네. 또 유연성이 아주 농후하다. 네, 이런 입장을 유연성이 표명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된 입장에서 이 검수완박법에 어떻게 보면 허물기랄까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는데 네네. 그것에 하나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권한쟁의 네네. 그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예, 예. 또 상설특검을 통해서 예, 상설특검. 예, 지금 경제하고 부패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넓힐 수 네, 있는 네, 네. 그런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상설특검 같은 것이 발동이 되면은 정치적으로 지금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장동 네. 비리라든가 이러면 상설특검을 할 수도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설특검 발동하는데 뭐 잔챙이 사건 갖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공분을 일으킬 만한 사건을 상설특검을 해야 되겠죠. 그걸 남발하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역작용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검수완박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잘못된 점들을 다 돌리고 시스템도 만들고 위헌정의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씩 실현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 이게 이제 1호 지시로 내린 거 아닙니까? 이루어지십니다. 부활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원래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남부지검의 2013년도에 만들어진 예, 그렇네요.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하도 욕을 먹고 그 당시 없앤 다음에 2020년도에 증권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 30%가 줄어버린 거예요. 예. 당장. 그리고 수사가 줄어버린 거죠. 수사가 아예 줄어들었고요. 또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당시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사건 처리율이 70%도 안 되는 거, 73% 밖에 안 됐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 야 이거 진짜 이 국민들 다 울리는 범죄들이잖아요. 이게. 예. 뭐 그렇죠. 서민들 사기, 보통 사람들 폰지 사기 같은 거 있죠. 예, 다단계 폰지 같은 사기. 거. 예. 다 이런 범죄. 돌려막기 그걸 이제 폰지 사기라고. 예. 이런 범죄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니까 박범계가 작년 8월에 증권범죄 수사 협력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왜 노른자 전부 빼고 검사는 수사 못하게 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협력단을 만들어봤자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단도 아니고 협력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시 2013년도에 만들었던 그 정신 그대로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특별 사법경찰과 뭐 특사경들하고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거래소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이 범죄를 맨날 이렇게 지켜보고 그 시스템을 아는 그런 전문가들과 이제 검사 그러니까 오랜 합동수사단을 진짜 만드는 수사단을 거죠. 48인으로 그 지시한 바로 다음날 만들었더라고요. 48인을. 48인. 예. 예. 아주 큰 조직이죠. 48명이면. 그렇습니다. 한 수사단이 48명이라는 건 거대한 조직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할 만한 게 이건 일일이 다 그 금융 자료를 들여다봐야 되고 또 이 거래소 일지 같은 건 다 들여다봐야 되고 사실 일반 수사단이 할 수 없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그만큼의 어떤 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걸 되돌린 것과 동시에 바로 취임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이 정상화, 모든 검찰과 관련된 정상화, 범죄자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상황을 바로 검찰 인사로 나타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네네. 이 증권범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을 48명으로 이렇게 즉시 지금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부활을 시켰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증권 금융 범죄를
아주 단호히 뿌리 뽑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기왕에 저질러 놓았던 비리, 네. 증권 범죄 비리의 가장 대표적인 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정치인들이라든가 사회 저명 인사들이 개입된 그런 사건들, 청와대 무슨 비서관이다 행정관까지 개입된 사건들인데 네. 다 지금 덮어놔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추미애가 권력 비리 수사 게이트로 비화될까 봐서 이 합수단을 해체시켜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자천시켜버린 건데 지금 라인만 하더라도 그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이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정치인들도 여러 사람 지금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뭐 아직 의혹 단계지만 이낙연. 아니 기동민. 이낙연은 저는 옵티머스 사건이고 아, 죄송합니다. 기동민 의원이라든가 뭐 옷을 사줬다든가 뭐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양복 그 안쪽에 봉투가 또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알 수는 없고 또 강기정 의원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것도 그 광주 MBC 사장 출신의 이모 씨를 일종의 로비스트로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관계 많은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드러난 게 지금 강기정이란 말이에요. 강기정이는 지금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라인만 하더라도 특히 이 김봉현 회장이 호남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여러 그 정관계 인사들한테 많은 로비를 했다. 이 사람은 뭐 차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싣고 다니면서 뭐 그냥 막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가 지금 또 하나가 남아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돼.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옵티머스. 이것은, 이낙연 그때, 전 민주당 대표도 관련이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래가지고 극단적 선택한.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서실 부실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도지사 시절부터 아주 지근해서 보좌했던 사람이고 옵티머스 쪽에서 뭐 그 이 사무실 임대료와 그다음 복사기까지 다 대여했다. 그걸 대신 내줬다. 뭐 이런 이 혐의로 계속 그 수사를 받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그걸 추궁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고작 그 몇천만 원도 안 되는 그 액수 때문에. 예, 그래서 이낙연 그 당시 후보까지 전 대표까지 이제 언급이 됐었고요. 옵티머스야말로 그야말로 그걸 초기에 만든 사람이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혁진이라고. 이혁진. 아예 지금 김재현 대표 공동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이 싸움이 났던 모양인데 김재현이는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혁진이는 미국에 LA 가서 무슨 사업하고 있고 아주 김치 사업한다고 김치 사업하고 있는데 뭐 교포 사회에서 굉장히 큰 어떤 무슨 뭐 직위도 받고 하면서 뭐 대사관하고도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소환을 안 하고 있죠. 소환을 안 하고 있죠. 근데 그자야말로 뭐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뭐 이 지역구에 자기도 받고 뭐 공천도 받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연계가 됐던 자죠. 특히 김재현, 이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한양대 출신입니다. 또 가장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윤모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그렇죠.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부인이 청와대 이모 행정관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거의 지금 안 해버린 상황이에요. 특히 이모 행정관은 소환해도 안 가버리고 이렇게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배경과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뻗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임종석과의 연계설이죠. 의혹이긴 하지만 이 윤모 변호사 여기도 한양대거든요. 한양대 인맥. 그래, 완전히 한양대 인맥으로 이렇게 옵티머스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만 해도 5,151억이고 이 라임 사건 같은 건 뭐 조단인데 피해자만 해도 수천 명 되지 않습니까? 한 4천여 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거기 무슨 고문이라는 분들이 뭐 검찰에서 적당히 수사하고 덮어버렸으면 이현재 뭐 전 금감원장, 최동욱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준원 전 군인공제 이사장 등 이런 사람들이 그 고문으로 떡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뭐 다른 펀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두 건만 제대로 수사를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비리가 벌어졌는지
그걸 아주 뿌리채 뽑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 그러면 뒷배경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냥 사업을 해보려다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은데 옵티머스 같은 것은 완전히 사기치기로. 처음부터 아예 그냥 사기치려고 작정을 했죠. 그게 아주 나쁜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그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건물을 이렇게 그 하청을 주는데 거기 그것과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그 영수증이 무슨 채권이 되는 양 이렇게 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물건으로 잡아서 어음도 아니고 거기에 뭐 투자를 한다.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돼 있는 말이 안 되는 걸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이 뭐 NH 같은 곳에 이제 팔게 해갖고 이 완전히 사기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그런 이 펀지 사기죠, 대표적인. 그리고 NH, 그러니까 농협 아닙니까? 이런 투자증권들이 그걸 파는 데는 이런 신설 펀드 회사를 유명한 이 투자증권들이 잘 안 팔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다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유력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전화를 걸어주고, 예, 그렇게 전화 했겠죠. 통화 걸어주고 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증거범죄 합수단이 설치가 되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정치권이 지금 바짝 졸아 있는 거 아닙니까? 졸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얘기한 대로 청와대만도 깜빵에 갈 사람이 20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어디서 정보를 얻고 꼽아 봤으니까 그렇게 아는 건데 청와대만 있겠습니까? 관 쪽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자기 정권 때는 부정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 뭐 없었지 않느냐. 권력비리. 권력비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아니, 얼마나 겁이 났으면 말이죠. 청와대 기록물로 1116만 건이나 숨겼어요. 보통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약 한 20만, 30만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116만을 공개 못하게 덮으려고 한 건 전부 다 자기네들 비리 덮으려고 하는 거와 다름 아니겠습니까?